안녕하세요. 무상보리심입니다. 어제 이어서 어제 자녀익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오늘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제 부동산을 예로 들었으니까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게 무엇일까요? 이제 뭐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이걸 안 보이게끔 해서 하지만 월세죠. 그죠? 내가 5% 정도의 그 수익률을 원했잖아요.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그래서 1억 개를 투자하면서 연 500만 원 정도. 그쵸? 연 500만 원 정도 나오길 원했는데 A라는 부동산은 안 나와서 300만 원만 나왔고 C라는 부동산은 초과해서 나와서 700만 원이 나왔죠. 그래서 얘는 자녀이익, 초과이익이 있는 것이었고 연 500만 원 주는 것은 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는 B 부동산이었고 C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하지 못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초과이익이 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부 가치는 1억이었지만 내재 가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 내재 가치는 A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이었고, 왜냐하면 장부 가치가 비록 1억이지만 6천만 원의 내재 가치로 만약에 판다 그러면 충분히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내재 가치를 구하는데, 그래서 그 내재 가치를, 장부 가치가 비록 1억이지만 내재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월세이죠. 그러면 월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동산으로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 내부의 영향, 그리고 또 외부의 영향, 그리고 시장 평균의 할인율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내부의 그 역량이라 그러면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뭐 역세권인지 좋은 학교에 있는지 아니면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월세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내부 구조, 그쵸? 반듯하게 잘 빠져 있을 경우, 보통 요즘 아파트는 뭐 3베이나 4베이 같은 게 인기가 있죠. 탑 구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인기가 낮고,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이상한 구조의 집들이 있죠. 그런 건 아마 월세를 많이 받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가 어떠냐에 따라서 월세에 영향을 줄 거고, 그리고 방향.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향을 상당히 좋아하죠. 그래서 남향이 아니면 그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나쁘게 줍니다. 만약에 북향집이다 그러면 잘 팔리지 않죠. 그리고 월세도 그만큼 덜 받을 겁니다. 그리고 자본 지출, 부동산 어떤 그 자본이 엄청나게 지출되는 경우가 많죠. 매년 고쳐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요거는 뭐 넘어가시고 그냥. 그래서 부동산 어떤 내부의 역량은 이런 것 때문에 월세에 많이 영향을 주고, 그리고 부동산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도 월세라든가 부동산의 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만약에 경기, 지금 뭐 우리나라가 불경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최악은 아니죠. IMF라든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갔습니다. 만약에 IMF보다 더한 수준의 불경기가 오면 당연히 부동산의 월세도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의 그 가치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전체적인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부동산도 그 한정된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지역에 만약에 그 보통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상가 그 뭐라 그러죠? 상가 공급률이랄까요? 보통
중심지에 이렇게 상가를 넣는데 요게 한 3% 내지 5% 넣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요즘 요 정도 넣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급량이 생각외로 많은 거예요. 한 1, 2% 정도 돼야 공급이 빡세갖고 이 상가가 장사가 잘 되고 상가 월세도 높고 상가의 그 내재 가치도 높아져서 거래되는 가격 높아지거든요. 근데 신도시 이런 데 보면 비어있는 상가 아직도 많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은 겁니다. 물론 입주가 다 안 끝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도 가치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칩니다. 그리고 경쟁 부동산, 그죠? 대체 부동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장기적인 월세 추이를 예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어떤 그 지역 부동산인 경우에는 장기 월세를 예측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세가 만약에 강남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 한 16평형 이런 거를 보면 평균적으로 천에 한 8, 90 정도 받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신축에다가 입지가 아주 좋으면 천에 90에서 100 정도 받고요. 그리고 입지가 조금 떨어지면서 입주한 지 오래된, 그러니까 구축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천에 60, 70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각각의 오피스텔마다 자기 수준을 정해놓고 장기적으로 월세가 변동을 하는데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로 간다 그러면 나보고 만약에 월세를 한번 예측해보라 그러면 뭐 이것저것 막 봐갖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틀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 기업으로 대체해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기업 가치에 당연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이익이겠죠. 예, 이익, 당연한 얘기죠. 이익인 거고, 그리고 기업 내부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익 변동성이 생깁니다. 그렇죠?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 이익 변동성이 낮거나 꾸준히 이익을 잘 내면서 성장을 시키겠죠. 하지만 내부 역량이 그만큼 떨어지는 기업은 단가 협상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는 기업에서 단가 인하를 요구하면 인하해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일단은 공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뭐 BEP 수준이라든가 약간 소폭의 적자 수준이라도 일단 돌리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역량이 떨어지는 기업은 이익 변동성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호경기가 오면은 막 이익이 엄청 나고 불경기가 오면 적자를 보고 막 그렇게 되죠.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이 감가상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보다 더 비싸잖아요. 예, 감가상각이 안 먹히는 거죠. 근데 부동산에서는 감가상각이 기업에서는 감가상각이 엄청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세입자들이 오래 살고 나가면은 보통 수리를 합니다. 돈을 조금 덜 들이는 분들은 도배장판 수준에서만 끝낼 거고, 좀 더 하면은 싱크대를 바꿀 거고, 그리고 좀 더 하면은 내부 인테리어 아마 새로 할 거예요. 화장실 공사도 새로 하고, 뭐 샤시라든가 이런 것도 새로 하고, 다 자본 지출이죠. 근데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자본 지출을 하면 월세를 더 받을 수도 있고, 임대도 금방금방 됩니다. 효과가 바로바로 나죠. 근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라 그럴까요? 그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해서 공급이 딸리다 보면 특히나 부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세트 업체에서 증설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부품이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증설을 하고 싶은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구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증설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생산 캐파가 늘어나게 되죠. 생산 캐파가. 이 생산 캐파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제 공급량이 이게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공급이. 근데 수요가 캐파 증설을 요구하기 전에 그 수요가 최소한 유지되거나 수요가 다시 상승해주면 이 증설한 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을 더 벌게 되고 모두가 해피한 상태가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항상. 예. 수요가 발생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요 곡선은 반드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처음에 스마트폰이 보급됐을 때 수요가 이렇게 천천히 늘어났죠. 그거 뭐 굳이 쓸 필요 있어? 뭐 기존 폰도 다 되는데 전화 이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죠? 전부 다 스마트폰 쓰고 있죠.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을 증설을 요구합니다. 대부분 세트 업체에서 증설을 요구하게 되면 증설을 하죠. 그러면서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수요는 이미 스마트폰을 다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조금씩 성장합니다. 공급량은 이미 이렇게 올라섰는데 그러면 이만큼의 갭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량도 안 팔리고 단가도 떨어지고 해서 적자를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외부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죠. 특히나 경기, 정책,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요 공급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도 똑같습니다. 공급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금리는 말이 길어질 거니까 다음에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장기적인 어떤 이익 추이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적절한 선에서 보수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끔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녀이익 모델의 핵심은 요거죠. 단순하게 하면 기업 가치는 ROE를 할인율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내재 가치는 순자산, 그러니까 장부 가치에다가 적정 PBR 값을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요게 적정 PBR 값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ROE와 할인율입니다. 요것만 알면 기업의 가치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가치가 왜냐면 그 ROE가 변동이 굉장히 크잖아요. 기업들 보시면 최근 5년, 10년 ROE 추이를 보시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이거의 변동성도 커지는 거죠. 적정 PBR의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는 거죠. 순자산은 적자만 안 보면 우상향하지만 적정 PBR 값이 바뀌면서 내재 가치도 변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버핏은 가치 변동성이 낮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죠. 이 ROE가 유지되는 기업 최소한 그렇죠.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버핏께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기업의 가치는 ROE를 할인율로 나눠서 적정 PBR 값을 구한 다음에 순자산을 곱하면 내재 가치가 구해진다. 그리고 어제도 강조했지만 이 ROE가 유지되거나 최소 증가한다는 가정이 있다. 요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OE에 방금 전 페이지에서 이 ROE에 영향을 주는 게 이렇게 무지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기업마다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을 분석할 때 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아서 그거를 모니터링 하면서 예측을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짧고 좋네요. 또 감사드립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투자하실 때 항상 유념하셔야 될 것은 저도 잘 못 지키는데 욕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싸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주가가 하락할 때 사시면 시간만 지나면 반드시 수익을 내고 파실 기회가 만들어집니다.